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말에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준비됐나요? 네. 한번 해봐요, 그 노래. 네, 선생님.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준비됐나요? 그럼 준비됐어요. 이렇게 아니요. 하는 거 네, 푸나님.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푸나님. 아우. 자, 출발할게요.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10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세 분 나와 계시네요. 세 분이 작군요. 검은색으로 다 옷을 날씨랑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그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시게 됐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해 주셔서. 저만이 알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제작자만 느끼는 거. 엄청 잘하려고 하는 거. 아,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엄청 떠는 거. 그래서 자연스러워. 다음 주부터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 조금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지난주에. 멀었어요. 네. 그게 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뭘 잘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세요. 뭘 잘하시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맞아.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진행할 때는 네.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교육시킬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자신감, 네. 용기.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자기 갖고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붙여야지 내가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느낌을 가지면 더 진행을 못하게 돼요. 네. 잘하셨어요. 뭐 죄송하다고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첫 방송에 서로 네. 방송 안 해본 분들이 한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대기 기준이 저랑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랑 다르면 네. 뭔가 이질감 느끼는 건 사실인데 뭐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좋아지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새날 한나이에서 지금 싸운 구력이 100회가 넘는데 뭐. 자, 그리고 정명숙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쇼콜라티에 네. 우리 방송실은요 시청자 여러분 그 정명숙님 때문에 초콜릿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콜릿 나라가 됐어요. 네. 심지어 초콜릿에 술도 넣고 주고 있습니다. 그 취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쵸? 좀 진했죠. 농담이시죠. 설마요. 네. 그딴 거 가지고 취할 줄 알았어요. 이게 술 들어갔다 그러더니 하나도 안 취해요. 진짜요? 저는 막 좀 술을요 초콜릿을 이따만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네. 거기다 술 한 병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제 옆에는 볼메 임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예. 오늘 컨셉은 날씨가 추워서죠. 네. 추워서 가죽 여기다가 장갑도 하나 딱 끼고. 가주 아니고 레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세 개가 올라왔는데 고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첫 번째, 그 존댓말로 작성된 판결문. 여기 이제 70년 전통을 깬 판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법이 제정되고 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다 판결문들은 이제 반말로 돼 있고 저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법원이 어떤 새롭게 한번 존댓말로 판결문을 작성했고 이것이 어떤 새로운 과연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올바른 방향일까? 법원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인석 대전고등법원 고법 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도 고법 판사면은 어떤 그 전통 속에서 20년 이상 어떤 생활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깨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변화의 한 흐름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관성적으로 써왔을 거예요. 뭐 반말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근데 뭔가 판결문을 받아볼 때 존댓말을 써주면은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네. 형사재판은 또 이제 뭐 지시가 있지만 민사재판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원고께서 승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말까지 학교 안 가도 돼. 뭐 이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또 계약이 연기될 듯한 분위기예요. 지금 이태원발 네네. 그 확진자들 때문에. 네. 그래서 방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 보육 격차로 이어진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을 좀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또 가정과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한 가정들 사이에 또 편차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우려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그 클럽 사건 이후에 또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아무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그래도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이번 기회에 그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제도를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자,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요.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근데 기존에 해왔던 패턴을 깨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계속 부딪혀야 되는 아이와 뭐 엄마 그쵸. 이렇게 되면은 힘들긴 하죠.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아이들이라는 게 어른들처럼 뭔가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도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면요 반은 부모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네. 물어보고 그래서 네.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그런데 이번 주 이슈 아닌 이슈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면도 남자들 면도 네네. 저는 되게 공감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남자들에게는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커트님은 면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정말 이 털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놔두면 인걱정 스타일이라 특히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면도가 아니라 뜯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나? 그러니까 일회용 면도기 하나 지급되고 뭐 이럴 때였거든요. 요즘도 나올 일 없으면 사실은 면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방송이 있다거나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3일에 한 번 뭐 이렇게 가능하면 쉬죠. 네. 그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면도할 때 면도를 하고 나서 이제 세수를 하시는데 그게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네. 해서 일단은 면도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세수를 먼저 하자. 그래야 피부 노폐물이 면도할 때 트러블을 좀 덜 일으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손 면도기보다는 전기 면도기가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쉐이빙 크림 쓰는 거 다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것들을 하고 면도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다. 어디까지나 이제 피부 건강을 위해서요. 네. 그리고 상처가 나면 또 그냥 두기 일수인데 네, 항생제 연고 꼭 발라주시면 좋다. 뭐 후시딘 이런 거요? 네. 그 남자분들이 귀찮아서라도 잘 안 하던 그런 패턴. 그리고 또 뭐 그냥 이렇게 면도하다 긁히는 건 되게 가벼운 거라 생각해서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상처, 염증 감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도 아버지한테 면도를 배워본 적이 없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사소한 거지만 자녀 특히 아들들한테 면도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버지부터 틀렸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샤워하고 나서 머리 감고 하고 나서 면도하거든요. 그럼 훨씬 부드러워요. 네, 맞습니다. 털 깎는데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묻히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따갑고 아프죠.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면도 날에 의해서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상처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스킨 같은 거 바르면 쓰린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남자의 그 뭐랄까 전생에 죄를 엄청 졌나 면도 같은 불편함을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전기 면도기 있어 잘 안 써요. 네.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 이거 아버지가 습관 차이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기 면도기는 있어도 안 쓰더라.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샤워할 때 자르는 걸로. 근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아버지들이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정보도 고마웠지만 이게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이걸 통해서 어떤 누가 타인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정보를 이렇게 전달받는다는 이제 그게 정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먼저 느꼈거든요. 나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했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우리 커튼이 그러면 쉐이빙 크림 바르세요? 저는 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너무 아파요. 털이 많아서. 네, 너무 아파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뭐 비누나 샴푸 등으로 덮는데도 상관없지 않아요? 네, 괜찮죠. 그렇긴 한데 확실히 조금 달라요?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쉐이빙 크림 바르면 훨씬 부드럽습니까? 네, 덜 아프죠.
설사 상처가 나더라도 덜 아프죠. 또 그런 면도를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 보면 그게 있어 보여. 아, 있어 보여. 저희 민들은 바로 싹. 저는 전기 면도기로 깎고 나중에 칼날로 또 하거든요. 그래요? 칼을 먼저 대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 털 뽑으세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고민도 사실은 해봤어요. 아예 옛날에- 연구탈.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음. 약간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발소 있을 때는 이발소 가면 털을 뽑아줘요. 뽑은 다음에 그 마늘즙으로 이렇게 해요. 진짜요? 아예 못 나게. 아이고. 좀 죄송해요. 옛날식. 아.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네. 네. 근데 보통 뭐 아버지들에게 술을 배워라 뭐 이런 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술 말고 면도하는 것도 이제는 배워야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대가 바뀐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아이들한테 엄마가 뭐 음. 생리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죠. 자세히 가르쳐 준다든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옛날에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터놓고 이야기하는 진짜로 아이들이요. 네. 아이 낳는 것을 애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 다리 밑에 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낳은 거라고 물어보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그 몰랐대 이렇게가 아니라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인정해버리면은 서로 어색할 게 별로 없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가 아이 앞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좋은 사이, 다정한 사이라는 걸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실히 그렇게 내리사랑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면도는 배운 적이 없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대화하기 힘든데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면 그 다음에 뭐 요즘 신세대 음악 같은 거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 좋은 주제였어요. 네. 이슈 아니. 이슈였어요. 네. 네, 네. 자, 다음에 이메일로 가겠습니다. 네, 그 바다노인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옴부즈맨을 통해 방송해주신 저의 사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사실에 접근할수록 전 택시 업체 사장의 불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태 전말을 저의 개인적 심리 분석을 통해 간단한 소설로 꾸며보았습니다. 팬이 총보다 강하다는 그런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새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입니다. 그는 10여 년 이상 택시 회사를 운영했다. 수많은 자잘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꿀 빠는 업종이 택시 운수 사업이다. 항상 봄날만 가득할 것 같았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고 난 후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꿀 빨던 시간은 끝이 나고 피를 토해내는 시간이 돌아왔음을 알았다. 누구보다 현명했던 그는 빨리 회사를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쟁자는 그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눈치 빠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남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내 회사를 팔 수 있다. 자, 계획을 세우자. 그는 일찍이 알고 있던 S 신부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한국택시협동조합의 대부인 P 이사장을 소개받았다. 그는 P 이사장에게 제안을 한다. 내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넘기고 싶다. P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협동조합은 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립도 어렵고 기존의 택시회사 인수도 어렵다. P는 이런 어려운 점을 그에게 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돈 그까진 거 내가 빌려드리죠. 나중에 대출이 되었건 출자금이 되었건 마련되면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은행 이자보다 싸게 빌려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급했다. 적어도 2019년 올해 안에 회사를 넘겨야 한다. 그래야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임금과 늘어날 퇴직금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디데이를 12월 31일로 잡았다. P는 브릿지론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말했다. 제가 빌려드리죠. 저축은행이 9% 이자니까 저는 7%만 받죠. 그는 쿨한 척했다. P는 그가 고마웠다. 정말 선한 사람이 아닌가. S 신부님은 정말 좋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조합은 출자금 대출을 위한 그 서울보증기금, 하나은행, 협동조합의 3자 협약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는 양도 양수 계약을 위해 계약금 5억 원을 빌려주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중도금 8억 6천만 원도 빌려주어 중도금도 치르게 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 20%가 넘어야 브릿지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드디어 12월 31일 양도 양수 계약을 완료했다. 그는 흡족했다. 부산시에서 약간의 태클을 걸었으나 그동안 축적해온 그의 파워를 통해 가뿐히 1월 17일 한국택시 부산협동조합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2020년이 되자 법인택시 산학금제를 전액관리제로 변경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시업계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실상의 전액관리제를 무산시키고 산학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요상한 일이 노사임금협정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같은 동료들에게도 빙신 소리를 들었다. 서둘러 회사를 넘기는 바람에 그동안 택시업계의 검은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생겼다. 협동조합 택시를 통해. 협동조합은 투명한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들이 항상 회계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기존 택시업계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던 검은 돈들의 흐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는 다시 궁리를 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다시 회사를 찾아오자. 먼저 그는 소문을 퍼뜨렸다. 협동조합은 자금 조달이 잘 안 돼서 곧 무너진다. 내가 회사를 다시 찾아올 거다. 나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회사를 넘겨줬다. 금융기관까지 소문이 퍼져나갔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망설이게 되었다. 3자 협약으로 이루어진 조합원 출자금 대출을 계약에도 없던 조합원 70명이 넘어야 해주겠다며 대출을 미루기 시작했다. 돈이 돌지 않는 회사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나빠진 시장 상황은 조합원 모집에 걸림돌이 되었고 조합원 모집은 30여 명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부족한 자금난으로 인해 사무실과 차고지 임대 차임마저 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는 첫 번째 계획을 들이민다. 그는 P에게 제안한다. 대출도 잘 안 되고 조합원 모집도 잘 안 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게 다시 넘기시죠. 그러면 조합이 안정될 때까지 제가 아는 매제나 직원 등을 보내서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조합원들에게 회사를 돌려드리죠. 그는 대범한 척 이야기하지만 이는 꺽 먹고 알 먹는 계획이다. 조합원 출자금도 먹고 회사 경영권도 먹고. P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린다. 이러다 꽁도 잃고 매도 잃는 거 아닌가? 그럼 협동조합의 순수한 취지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P는 거부를 한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다. 협동조합은 이사장의 해임과 선출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고 조합원 총회는 안건을 상정하고 총회 소집을 일주일 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전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말해준다.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계획은 패스. 그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먼저 부산시에 압력을 행사한다. 돈 한 푼도 못 받고 계약을 했으므로 양도 양수 계약은 무효다. 내 택시를 다시 돌리도. 그는 민원을 넣고 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한다. 우리가 남이가? 공무원은 4월 24일자로 일반 택시 전부 양도 양수 신고 수리 취소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협동조합 택시 125대를 전부 그에게 되돌려준다. 동시에 그는 내용 증명을 보낸다. 그동안 차임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을 빌미로 사무실과 차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통보하고 4월 30일까지 퇴거할 것을 명령한다. 4월 28일 그는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부산시 행정처분 공문을 들이밀며 택시를 다시 본인에게 이전 등기할 것을 요구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조합원들은 혼란에 빠진다. 너무도 빠르게 진행된 사태를 보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자신들을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조금씩 사태의 원인을 알아가게 되면서 투쟁과 협상의 동전을 굴리고 있는 비대위와 조합원들이 그는 심히 불쾌하다. 급기야 5월 7일 개최된 조합원 전체 비상회의에서 그와 대립되는 안이 나왔다고 전해지자 그는 대노한다. 감히 밥들이. 그는 임대차 계약을 전 택시회사로 계약하고 사무실에 남아있던 집기들을 다음날 아침 드러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다. 아뿔싸. 여기서 그는 헛발질을 크게 하고 만다.
특수주거 침입죄, 점유물 이탈죄, 죄물 손괴죄, 부동산 이중계약 배임죄, 위장 폐업 등등. 그는 조합원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서둘러 진화를 시작한다. 더불어 당근도 제시한다. 그전에는 피해계에 가압류한 통장에서 돈을 받으면, 그것도 돈을 많이 받으면 출자금을 100% 되돌려 주겠다던 것을 내가 돈을 차용해서라도 출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크게 선심 쓰는 척 비대위원들을 회유한다. 또한 전체 조합원들에게 이런 나의 큰 은덕을 홍보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의 계획이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역시 현명해 하면서 마지막 고비만 남겨놓고서. 네. 이해가 쉽죠?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이나 뭐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도움 주실 분들은 우리 새날 이메일로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더 뭐 전문적 위치에 있거나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삶은 생각해 보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어떤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부딪혀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어떤 과정들 속에 또 법이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굉장히 낙담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올바르게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산다고 해서 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이렇게 나의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던 의지나 어떤 실천이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직통 이메일은요. 퀘스천 코리아 질문이란 뜻의 퀘스천, 한국이란 뜻의 코리아, 퀘스천 코리아 @gmail.com이에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댓글로 가겠습니다. 이권님, 정말 화병납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하는 왜구들, 어찌 저런 부류가 동족이요 국민입니까? 소녀상을 부수겠다고 설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미칠 지경입니다. 이런 일련의 토착 왜구들의 행태는 그 뿌리가 반민족자 박정희입니다. 역사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무인도님, 이 사태로 가장 신난 세력은 국내 친일파 그리고 일본입니다. 아마 일본 정부, 극우들은 신나서 춤을 추며 한국 언론들의 기사를 열심히 퍼나를 겁니다. 국내 친일파 숙골들은 친일 프레임 없애려고 친일 이야기하는 단체와 사람들을 전부 사기꾼으로 몰려고 할 겁니다. 언론에 팩트체크도 없는 일방적인 기사 쓰기 다 겪어왔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효님, 검언유착 사건을 겪었는데도 이번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를 공격하는 기레기들에 의해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네요. 저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정의영과 윤미향 당선자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조중동을 필두로 해서 어마어마한 기사를 또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헤드라인만 보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또 기술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 이런 기사 정정하지도 않죠. 조국 장관 내 가족 털대와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흠 잡을 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옵니다. 거기에 마음 약해지시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뭐가 있나 보다. 물론 뭐 어떤 큰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작은 실수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거 보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악마들의 집단이 돼버리는 건 순간이에요. 한국 언론의 폐해가 그런 거거든요. 보도는 하되 책임지지 않는 보도.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지현님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제 효용성이 떨어져 손절 태클을 타는데 저들이 이제 역풍 맞을 타이밍.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미통당과 유사하죠. 그 덕에 편하게 적폐 세력과 대응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들. JW우님, 저들은 교활하긴 한데 머리가 나쁜 듯.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고 망신 주기만 목표인지도 모르겠는데 참 저급한 방법이네요. 이 사건을 누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외구와 그들의 모국이겠지요. 지들 나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까지 교란시키려 드는 게 근본이 나쁜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나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미아 킴님. 정의연이 무너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고 이득 볼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짓을 주도하는 자가 토예요. 친일파입니다. 곰쌤님. 보수단체라고 부르는 언론사 종업원들도 문제다. 보수는 무슨 얼어 죽을 보수냐. 친일이지. 친일단체의 자금 출처부터 밝혀라. 라이스버그님.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참에 우리나라 모든 시민단체와 조중동 등 모든 언론들, 법인들 전수조사하고 세무조사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갑시다. 예, 그렇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네. 개 나무란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자금 좀 받을 어떤 정황들이 있는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소녀상 치우자, 수요집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작태가 뻔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항복판에서 반민족 행위자들이 소리를 높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민주국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민족 정기는 없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안혜라님. 민경욱이 선거에서 떨어진 게 신의 한 수이자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저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나라 망쳐요. 나라 품격 떨어뜨리는 저런 미통당 비슷한 사람 더 있는데 사라져야 될 사람들 있는데 미통당 사라져야 되는데. 이복기님. 저건 선관위 관련자 아니면 민경욱이 얻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사람당 정해진 매수가 있는데 공표인 용지를 가지고 있는 거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 사항일 텐데 투표 조작을 지적한다 하면서 선거법 위반임을 자랑하는 건가? 네, 서천원님. 민경욱 조력자들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민경욱의 인격과 인성에 뿅간 사람들일까요? 아니다 싶으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싶으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빨리 발 빼고 살 길을 찾아야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행여 부자 의원이니까 콩고물을 생각하는 걸까요? 인상이 너무 험악해서 영상에 나오면 저는 잠시 시선을 피하고 귀로만 듣게 되던데. 예. 네. 하이, 네. 잠깐만요. 네. 민경욱 씨가 국회에서 지지자들 모아놓고 한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부정선거의 증거 중에 하나로 출구조사 발표할 때 민주당 그분들이 앉아 있는데 웃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대승을 하면 이게 교만해질까봐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분위기였는데 이낙연 위원장이 조용히 하라고 시키는 것도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요, 그날 개표 방송할 때 저 출구조사보다 최소 10석 이상은 더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충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경욱의 말에 의하면은 나는 뭔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친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선거한 이와 내통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이랄까 자질이 안 되는 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확증 편향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면 있잖아요. 투표함을 못 나르게 하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날씨를 조작하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유튜버들도 그렇게 방송하면요 저질이라고 안 봅니다. 네. 네, 하이어 세콤님. 중국은 우한 전염병 발생한 후 세계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겼고 전 세계 마스크 사재기하고 진단키트 불량한 것으로 뿌린 이것만으로도 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버지니아 S님. 택시 기사인데요. 손님이 앞좌석 이용하지 말고 뒷좌석을 좀 이용했으면 합니다. 방송 때 짧게나마 멘트 부탁합니다. 마스크도 안 하고 앞좌석에서 말도 많이 해서 불안합니다. 택시 타실 때 사회적 거리 두기로 뒷좌석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산에서는 택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는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댓글 보면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네요. 네네. 저는 어떤 특정 순간부터 택시는 무조건 뒷좌석이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예전에는요 합승이 있을 때는 일부러 앞자리 타줬어요. 그렇죠.
뒤에 태우 합승시키라고. 네네네네. 근데 뒷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지금 합승하는 게 없잖아요. 네. 합승이란 걸 안 한다고. 네네. 뒷자리 타서 가면 서로가 편합니다. 근데 앞자리 타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으면 택시 기사님들은 불특정 다수를 진짜 가까운 곳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타고 진짜 택시는 중요하겠다. 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주는 게 A다. 이렇게. 그럼 마스크 안 하신 분을 승차 거부를 해도 그거는 좀 허용하는 그거랑은 좀 다를까요? 지금 지하철도 그 맞아요. 마스크 없으면 못하게 하는 것처럼 네. 그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이것도 이제 법령에 아직 미비되는 거겠지만요. 네네. 버지니아 S님, 그 고충이 있었네요. 계속 가시죠. 윤현자님, 조국 가족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과 언론의 밑바닥까지 다 본 것 같아요. 더욱 열받은 건 언론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인생 왜 그러고 사는지. 김기곤님, 검찰 개혁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언론 개혁은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젠 MBC를 빼고는 어떤 방송 신문도 믿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민주, 개혁, 진보 유튜브만 믿습니다. 언론 개혁 꼭 해야 합니다. 내랑카이77님, 채널A 범죄 녹음 휴대폰 제출할 때까지 동아일보 채널A에 광고하는 업체 전부 불매운동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이런 운동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핑퐁님, 소위 진보 타이틀을 달고 기사 쓰는 경향과 한겨레도 클릭 기사나 쓰고 앉아있으니 그 시간에 오키나와 도카시키 섬이라는 곳에 가서 빨간 귀갓집을 찾아봐라. 바로 그 섬으로 끌려가 해방을 맞이했어도 돌아오지 못한 채 돌아가신 배봉기 할머니가 거기에서 사셨다. 이 도그 자식들아. 나는 조중동보다 니들 때문에 개거품 물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니까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서 조중동이 수요 집회를 보도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기 부안 애동하시면 안 되고 대개 어떤 역사적 사실로 보면 스킬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미지 나쁘게 만들고 비리가 있는 양 만들어서 그걸 깨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장서고 있는 언론들의 그 뭔가 좀 당장 반박하기 어려운 스킬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러브 얼스님, 대구 MBC에 감사드립니다. 대구 MBC에 애국하는 위대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 장래가 밝아요. 칼기 폭파 사건은 권력을 잡기 위한 독재자의 계획적인 행각이다 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교활한 꼼수를 쓰고 개검이 흘린 진실 왜곡 정보에 더러운 기덕이들이 합세해서 거짓 보도를 하니 똑똑한 국민들이 분기탱천해 온 것입니다. 거짓된 독재자의 칼기 폭파는 국민을 죽여서까지 권력을 추구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을 자행한 자들을 단죄해서 다시는 슬픈 역사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해야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사건은 이게 33년 됐거든요. 네. 우리가 칼기 방송한 게 한 3, 40분 된 것 같아요. 네. 그 횟수들 중에. 근데 잘 안 바뀌는 것 중에 관성대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마 그런 사건이었으리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다 보면 뭐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또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떤 의혹을 갖기 시작한 사건은 국민들이 한치의 의혹도 없게끔 풀어주는 것이 민주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잘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진상규명이 안 된 채로 흘러가고 있는 그게 있어요. 한번 진상규명이 제대로 밝혀지면은 네. 비슷한 사건들 조작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공권력 이용해가지고 뭐 정보기관이나 뭐 검찰 등 이용해가지고 조용히 덮어버리면 일개 개인 몇 명이 그걸 밝혀내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삐죽삐죽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나 뭐 일제강점기 같으면 다 묻힐 사건들도 현대로 오면 올수록 어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어떤 기기나 장비나 또는 소통 능력이나 SNS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칼기 폭파 사건 같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나라 역대급 사건이에요. 아마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건 베스트 뭐 10을 적으라고 하면 그 중에도 들어갈 만한 사건인데 그렇죠. 그 칼기 동체로 추정되는 이 잔해를 찾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동체가 몇 조각 안 남은 채로 고스란히 물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뭐 시신도 그대로 있을 확률이 높다고 저희 새날에서도 방송했고 유튜브에 가시면 대구 MBC 이거 그대로 네.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대단한 너무 엄청난 사건이어서 잘 믿겨지지 않는 설마 이런 짓까지 했을까? 이래서 오히려 조금 국민들이 지금 반응이 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 네, 문푼님입니다. 비 오고 추웠지만 그날 서울구치소 앞은 뜨거움의 열기로 후끈후끈했답니다. 눈물과 환희로 얼룩진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불러라님, 정경심 교수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악의 검새무리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목도합시다. 석피터님, 나는 정경심 교수님을 석방한 재판관에게 감사할 생각이 없다. 이 석방은 법적 판단에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당연한 결정이다. 전혀 감사할 것이 못 된다. 처음부터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지 않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우리나라 역사상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압수수색을 받은 정 교수님이 숨기거나 조작할 증거도 없는데 더욱이 심각한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을 6개월이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도록 판결했던 사법부를 나는 극도로 혐오하고 있다. 정치 검사들 뿐만 아니라 썩어 내려앉은 사법부도 대수술을 해야 할 대상이다. 나같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내 주변만 돌아봐도 많이 존재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게 거대한 철퇴를 건네줬다. 그 거대한 철퇴로 썩은 정치 검사들과 타락한 판사들을 인정사정 없이 내리쳐서 제거해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소극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 철퇴로 민주당을 내리칠 것이다. 송송이님, 경희대 교수인 동생이 전화해서 우리 준식이가 이번에 어디서 표창장을 받아와서 내가 준식이한테 아니 이런 거 받아오지 말라니까 했다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픈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요. 참 슬프고 화가 나는 현실입니다. 모녀 사기단은 구속은커녕 한 여자는 기소 자체도 안 하고 늙은 할머니는 돌아다니게 놔두면서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알 수도 없으니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그러니까요. 네. 조국 정경심 교수 관련한 입시비리라고 불리는 사건은 아니 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없어요. 네. 근데 그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그 이분을 피고인을 6개월씩이나 가둬놓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장모와 부인이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랄 거는 스킬이 비슷한 사건이에요. 장모가 누군가랑 동업을 합니다. 근데 그 동업자는 늘 다 구속돼요, 나중에. 검찰의 고위층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자, 계속 네. 가겠습니다. 트윗포가 폭발님, 정 교수님의 수사 전 기소와 관련된 사람들은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제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돼야 돼요. 왜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해야 됐는지, 왜 이렇게 정치적 수사를 해야 됐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신발끈 목자님. 왜 못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지금의 검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집단인지, 지금의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우리가 언제까지 외쳐야 합니까? 10수년 전에 고등학교 인턴 과정을 가지고 또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면서 특수부 검사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압색하고 이게 상식에 부합이 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언론은 그 중심을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서로 빨대를 꽂고 국민을 기만하고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글을 써대고 왜 이렇게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흐르는 강물님, 네, 신발끈 목자님의 그 댓글에 다시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돈과 권력에 중독이 되고 눈이 멀면 팔다리가 잘릴 정도의 고통을 겪기 전에는 답이 없는 법이죠. 박다혜님, 가족 이기주의의 역사가 적어도 500년이 넘는 나라여서 보수 기득권의 모습이 낯선 모습이 아닐 듯합니다.
유튜브 NG님. 부정축제한 자들과 매국노들 비리 연루된 모든 재산 압수하는 법 빨리 만들어서 그 돈으로 보상하고 복지하면 세계 최고 복지국가 됩니다. 까르페 디엠님. 100년의 친일 카르텔 끊어내자. 애국대 친일 배국, 친일 매국, 상식 대 비상식. 김재인님. 인간을 단순히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정의와 불의를 대하는 자세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님. 청와대 폭파하자던 김무성이 아니더냐. 대통령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빼내서 헛소리하던 김무성이 아니더냐. 숫골 유튜브보다 더한 놈이 누굴 탓해. 별도움 안 되니 손절하는 기회주의자. 숫골 무성이. 김숙님입니다. 미래통합당 낙마한 것들이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선거 불복을 하고 싶겠지? 하지만 국민들은 민경욱 같은 자는 다시는 정치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고 싶다. 나경원, 주광덕, 이현주, 차명진, 김진태, 이은재, 김순례, 지만원, 황땡크, 심재철, 여상규 이런 자들이 다시는 정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표를 주지 맙시다. 리키님, 미통당의 정부에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믿느니 좀비가 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에고, 그냥 미통당 사람들은 자기네 당사에서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병률님, 미통당이 정부에 협조하겠다라는 립서비스를 한 이유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잘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알짜 상임위를 노리는 거죠. 정말 속보입니다. 민주당이 미통당의 립서비스에 법사위 등을 야당에 배분하면 국민적 역풍이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네. 법사위가 천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이 법사위가 야당에 넘겨줘도 나름 잘하더라 하는 것과 법사위를 맡겨놨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개판이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법사위는 진짜 여상규. 원래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자신들이 무슨 게이트키핑 하는 자리처럼 네. 그죠? 네. 그러니까 180석이다 보니까 네. 더구나 그런 논리로 법사위를 하려고 할 거예요. 집권 여당의 180석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법사위만이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요거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윌리안 킴님, 특히 법사위는 관례상 야당이 한다는 등 헛소리 말고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와라. 180석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국회는 잊어라. 새로운 국회에 이정표를 세워라입니다. 하이 허건님, 법사위, 예결위,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원이 무조건 민주당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양반인 척하면서 양보하면 망조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리 2020님, 새날에 바랍니다. 180석 민주당 지지 채널답게 이제는 이천 화재 등 대형 참사 관련 문제점도 논의하고 관련 법률이 왜 아직도 미비한지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도록 촉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천 화재 사건이 만약 박근혜 때 일어났으면 몇 날 며칠을 성토했을 겁니다. 이제는 선거도 끝났으니 아픈 것도 미흡한 것도 그 이유와 대기업 로비와 국회에서 왜 법률 개정이 늦어지는지, 행정부는 왜 미적거리는지 그런 팩트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화재 사건이 만약에 박근혜 때 일어났다면 몇 날 며칠을 성토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자본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규제받는 걸 싫어한다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판의 거리가 되는데 이 타이밍에 이천 화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뭐 국무총리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고 법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가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들인데 딱히 정부가 어마어마한 무슨 잘못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각지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그런 네. 법의 미비 같은 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거죠. 박근혜 때가 아니라서 이 이야기는 사실 기다려보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이천 화재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 이낙연 전 총리가 가서도 막 어떤 그 막 현장에 소란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막상 국회가 열리면 이런 법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국회의 의무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양연화님, 땡큐 새날 싱크탱크.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셔서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장님 꼼꼼한 팩트체크 감사드려요. 이상희 교수님, 교수님 채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아직 못 봤는데 여기서 언급해 주시니 얼른 교수님 채널로 달려가야겠네요. 아무튼 한국형 실업부조 이번에 통과된 것 저도 기쁩니다. 국회야 일하자. 조약 네, 한국형 실업부조 같은 경우 우리가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꽤 오래전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조약돌림, 캐캐묵은 구시대의 발상을 버리고 청정한 생각을 가진 젊은 피로 뭉친 깨끗한 새로운 희망의 집단이 아니면 야당은 미래의 희망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당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야당이 태어나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365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바랄 뿐이다. 합쳐야 된님. 미래가 밝아 보여서 참 좋아요. 청년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네요. 확 와닿는 얘기요. 청년들이 복지대상 논쟁이 되는 게 슬프네요. 우리의 미래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지는 잎들이 아름답게 떨어져야 그 자리에 꽃이 피고 새잎이 또 새롭게 스스로 나더라고요. 네, 이성재님입니다. 그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세월호 분향소에서 단체로 무릎 꿇고 사죄한 후에 둘째,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앞장서고 셋째, 헛소리를 픽픽 해댄 인간들에 대한 체포의 전면 협조, 특히 면책 조항 적용 배제하고 이게 정말 최소한의 전제 오브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스펜서 킴님, 대한민국의 국격을 하락시킨 권영진을 심판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행하지 못한 자율규범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는데 권영진이 중국식 진압 행정으로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빠뜨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민과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여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운의 여신님,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로 시의원 이름 석자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 이름을 알아본 적도 알고 싶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의원은 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대구 시의원 이진년 의원님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JY님, 강원도도 농촌 쪽은 참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이동기 후보님은 얼마나 힘드셨을지 캄캄한 밤에 계속 절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보였던 후보를 뽑지 않고 정치를 욕하는 사람들 정말 화가 납니다. 살기 힘들다면서 계속 똑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는 진심으로 무시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임정현님, 강릉 김경수 후보도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몇 번째 도전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너무 안타깝게 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지원 유세 한 번만이라도 와주었다면 이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이동기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너무 수고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해안 라인은 민주당에서도 너무 소외된 지역입니다. 대관령을 넘기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다음을 위해서는 꼭 한번 불러주시면 강릉 민주세력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세요. 그냥 갈까요? 네. 네. 내 머릿속에 똥일배님. 우리 사회 갑질 문화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오는 아파트 경비원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싶고 이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분과 관련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분은 응분의 처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갑질 문화를 조명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확증 편향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조심스럽게 써볼까 합니다.
저는 을질하는 분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전에 살던 우리 동 담당 경비원분은 저는 물론이고 입주민들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경비실에 맡겨지면 2시간 안에 가져가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하루는 새벽 3시 넘어 2층에 사는 남자분이 술에 인사불성이 돼서 우리 집 현관 앞에 누워있는데 문제의 경비원은 그 시간에 초인종을 눌러댑니다. 우리 집 사람 맞냐고.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1, 2년 근무하신 분도 아닌데 가족 구성원 기억을 못할까. 그리고 새벽 3시 넘어 어떻게 초인종을 누를 생각을 할까. 오히려 경비원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누군가는 말을 해야겠다 싶어 관리소장을 찾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의 이분은 경찰 출신이고 입주자 대표와 연결된 분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문제의 경비원이 퇴근하고 귀가하는 저를 불러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소장 만났었나? 당신 기분 나쁘면 네가 낸 경비원 임금 6,300원을 빼서 납부해라. 이렇게 을이라고 불리면서 실상은 갑질하는 분들이 그들 속에서 또아리 틀고 사회 여론의 보호를 받으며 갑질 아닌 갑질하는 분들 덜어 있어서 네, 조심스럽게 의견을 써봤습니다. 아, 이분 대단하신 분이래요. 또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뭐 사람에 따라 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파트 갑질했다는 분도 굉장히 특이하고 나쁜 사람인 거고 이분도 굉장히 특이하고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 당하신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 아니에요. 경비하시는 분이 불러가지고 기분 나쁘면은 경비원 임금 6,300원 빼? 안 받을게. 이건 거의 양아치 수준이네 이분도. 근데 갑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갑질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또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내가 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갑이고 을은 또 사실 아닌 거지. 관계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서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적인 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마 네. 이분은 여기 보니까 사연에 보니까 자기는 입주자 대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는 이 자리에서 잘릴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을이라고 하지만 자기는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죠. 상대로. 네. 네. 근데 이런 거 잘못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은요 사회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왜 경비원분 한 번 해고하려고 그러면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해고시키지 말라고 네. 돈 더 내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좀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떤 자격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분은 잘려야지.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큰성님님. 한미 군사훈련 도중에 전투함이 침몰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지요. 전투에서 지는 건 용서가 되어도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훈련 중에 당하는 건 실전에서 당하는 것보다 치욕스러운 일인데 먼 영웅 드립하면서 패전을 미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님. 문재인 정부는 막강한 국방 예산으로 국방력을 키웠습니다. 2020년 국방 예산 50조 5천억 원. 역대 최대입니다. 이게 민주진보의 국가안보관입니다. 제가 늘 봤던 일이죠. 민주 세력이 국방도 경제도 잘한다고.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남편과 저 유치원 다니는 아들 세 식구입니다. 결혼하고부터 쭉 우리 가족끼리만 외식, 여행, 휴가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저 말고 남편 부모님과 여동생에 대한 가족애가 흘러넘치고 단체로 우르르 다니길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안 나가려는 이유는 우리끼리 가서 뭐가 재미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에 1박 2일 바닷가에 펜션 잡고 놀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부모님, 시누이네 부부, 친정 부모님이 다 그날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아싸 했어요. 근데 웬걸 남편 사촌동생 부부들과 다녀왔습니다. 가면 항상 똑같아요. 애들 끼고 우르르 이동할 땐 차 두세 대가 기차처럼 이동하고 낮에는 대충 구경하고 밤에는 이제 시작이다 라며 고기 굽고 술판. 애들은 애들끼리 한 방에 모여서 스마트폰, TV. 아들은 항상 이렇게 다니다 보니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만 싫은 거예요.
이제는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줄었지만 또 어디를 누구누구네와 가서 놀자며 계획을 말하는 남편 얘기를 듣는데 가고 싶다는 마음보다 스트레스가 먼저 옵니다. 나도 우리 가족 셋이서 오붓하게 좀 다녀보자고 얘기를 해도 그건 피곤하고 싫다는 남편 새끼. 이제는 같이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휴가도 같이 보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댁 가족들. 저는 이것 때문에 가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안타깝네요. 저도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네. 그렇게 모여서 또 노는 재미가 따로 있긴 한데 이렇게 병적으로 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안 봐도 보이잖아요. 노는 문화가 보인다고. 한국 사람들 삼겹살 꺼먹고 거기 술 먹고 이렇게 네. 노는 게 보이는데 여행에 참여하면 이건 여행이 아니고요. 그냥 MT고 여행은 이분 그 여성분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호젓하게 그 풍광도 좀 구경하고 네. 뭐 산책도 좀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오붓함이 있어야 되는데 늘상 이렇게 그 자가용이 네. 뭐 기차처럼 연결돼가지고 늘 떠나는 건 스트레스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여러 명이 단체로 가면 네.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씻고 이러는 문제도 불편해져요. 맞아요. 방 같이 써야 되고 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되는 이 여성분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이 당연히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T 이런 어떤 단합을 위해서 가는 거는 진짜 1년에 한 번 어떤 대부분의 집들은 몇 년에 한 번밖에 못 가거든요.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진짜 화목한 집안인데 이제 여행을 가면 우리가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늘 보는 사이지만 못했던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늘 같이 사는 부부지만 그리고 아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여행의 또 다른 맛인데 네, 조금 배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남편분하고 또 이 부인하고의 관계가 이게 남편분이 아니고 남편 새끼잖아요. 네 여기 진짜 웃겨. 아니 부인이 얘기를 좀 우리 가족끼리만 가자 그러면 우리끼리 가서 뭐가 재미있냐 그리고 피곤하고 싫다. 그러니까 이거 그 부인하고의 관계 자체를 좀 거부하는 그 내면의 어떤 아니, 그러니까 심리적인 내가 것도 나도 있을 것 생각을 같아요. 해봤는데 네. 하나는 일단 부인하고 아이 데리고 가서 놀러 간 게 재미없다고 네. 느꼈던 기억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네. 막 왕창 모여가지고 막 왁자지껄 노는 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긴 한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은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죠. 네. 여행 한번 가도 좀 뭔가 좋은 인상과 기억을 남기고 싶은데 맨날 가면 술이 떡이도록 마시고 요건 여행이 아니고 MT라니까요. 맞아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체로 여행을 하게 되면 남편 3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요. 해야 될 몫이 뭐 운전만 하면 된다거나 그러니까 몸이 편한 거죠. 네. 근데 같이 그냥 아내랑 그다음에 아들이랑 가면 본인이 챙겨야 될 게 좀 많아지니까 그래서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대화를 하는 거를 어색해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부부끼리의 대화라도.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남편 새끼라고 했죠. 계속 가족끼리. 네. 네, 저도 남자지만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이런 게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뭐랄까 배운다 그럴까? 뭐 우리 뭐 여가를 뭐 배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중년 남성들의 여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조금 약간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았을 때 과연 여가를 제대로 보내고 있는가? 하다못해 한국에서는 왜 카드놀이 같은 것도 잘 안 하잖아요. 칠조 아시는, 그러니까 도박이 아닌 진짜 카드놀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배워야 되거든요. 룰이나 이런 걸 배워야 되고, 뭐 내가 기타를 친다든지. 그러니까 나의 여가라고 하는 건 이게 다른 것처럼 내가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뭐 기타라든지 드럼 이래야 어떤 여가 활동이 되는 거지. 그냥 편하게 여가니까 그냥 쉬는 거야라고 하면 진짜 술판 버리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맞아요. 한국 문화가 네. 좀 그런 게 있어. 네, 술 그거는 무조건 좀, 술. 네. 실제로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여행 가면요. 이제 네.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멋있는 경치 구경하고 네. 그 지역에 있는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맞아요. 먹고 이런 오붓함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게 문제죠. 예를 들면은 우리 남편은 이렇게 가족들끼리 왁자지껄 놀러 가는 것도 하지만
우리 세 명이 오붓하게 놀러 가는 것도 잘해라는 인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흔쾌해지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가면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부터 가기 전 짜증이 나고 이제 남편 새끼라는 소리가 나오고 이혼하고 싶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해야지. 맞아요. 그 연애 좀 많이 안 해보신 남자분들이 처음에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를 되게 어색해해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걸. 뭐 주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카페에서 가만히 앉아서 차 마시는 것 자체를 이렇게 못 견뎌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반복 훈련이 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계속 이제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다니는 연습을 하시면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혼까지. 정말 저도 남자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법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남자들이 말 많이 하면 조금 안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아버님하고 대화를 몇 번이나 해봤나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네. 어디 여행 가가지고요. 네. 이렇게 전망이 좋은 데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즐기는 법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 때 안 보던 되게 멋있는 풍경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네? 멋있지. 그러면서 뭐 옛날에 좀 서운했던 점 같은 거 먼저 사과하고 앞으로 말이야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그런 것들이 여행의 의미거든요. 그렇죠. 술만 처먹고 막. 그래서 요즘에 또 호캉스도 많은 분들이 또 즐기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족 뭐 세 사람밖에 안 되니까 오붓하게 그런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좋은 곳에서 또 그런 좀 품격 있는 또 그런 휴가도 보내고 시간도 보내면 여자분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진짜 추억을 공유하는 건데 네. 이 사랑이나 어떤 그 가족이라는 게 추억을 공유하는 건데 맞아요. 친구도 그죠? 좋은 추억을 많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좋게 보면은 네.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가족권의 관계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항상 늘 겉으로 돌고 식구들하고는 아예 뭐 3명이든 뭐 전체든 간에 여행도 아예 안 해. 그런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최악의 조건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비교한다는 게. 그러니까 돈도 안 벌고 가정 가사도 안 돌보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우리 남성 여러분 남편 새끼는 되지 맙시다. 네. 들으면서 빵 터졌네 그냥. 하긴 알겠습니다. 자, 새날 한나인 102번째 방송 오늘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다 읽었어요. 자, 세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